당류가 아직 안 왔지만 지난 시간에 숙제로 냈던 거가 있었나? 바빠서 끝까지만 했나? 어쨌든 아마도 51페이지까지 아니 53페이지까지 숙제였을 텐데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죠? 마지막 페이지는 응? 응? 아, 네 개 다 틀린 건가? 아니 여 아, 못했다고? 뒤에 문제 있는지 모르고 약간 우와 다 했다. 네, 잘했어. 그 앞에 결과 좀 볼까? 내가 궁금한 거는 따로 있었어 말이죠. 아 근데 오답은 다시 안 괜찮아, 지금 문제 있어. 이 앞에. 그 앞에는 새로 했어요. 왜? 시험 여기 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시험지표가 우와 시간 다 됐다 가야지. 이거 풀 수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뒤에 문제 푸는 거니까 충분히 풀어. Excuse me. 아, 제가 응? 혹시 아메가 오는 거야? 이거 세 개 결과 좀 얘기해 줄래? 10번, 11, 12 풀만 했나 하는 거지. 너무 연습을 안 한 거 같은데? 네. 응? 뭐라고? 찍고 풀어줬어요. 선생님은? 응?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할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어차피 F는 M을 다 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겠지, 재수 없어. 아, 없다. 이번 시간 몸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수업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아니 갑자기 뭐냐고 3분 동안 기다리려고 하면서 튈 수도 있다. 아빠 씨. 죽겠다. 질문 빨리. 근데 없으면 내가 지정해서 아무렇게 풀어버린다. 못 하겠다. 아까 누가 뭔가 모르겠다고 한 사람 있지 않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누구였지? 한봄이었나? 네. 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아하 이거 해야 된다. 자 일단 45페이지에 7번을 잠깐 풀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거니까 이상하게 이거 했었나? 내가? 7번? 어떻게 운영하였지? 아 몰라. 똑같은 용수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이런 용수철에 얼마나 찍힐까? 두 번째 거기에 용수철 하나 더 달아가지고 W 용수철 다 종류 똑같다. 이러면 얼마나 찍힐까? 그 다음 책이랑 비슷하게 용수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도르래로 짠 2,200 넣으면 용수는 얼마나 찍힐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르래 이렇게 도르래 용수철 갖다 놓고 양쪽에다 무게 W자를 갖다 놓으면 용수는 얼마나 찍힐까?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하지. 용수철 원리니까 이렇게 달면 여기에 W가 나타나니까 전체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얼마나 찍히게? 각각 용수철 위에 거 아래 거. 그렇지 강산이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얼마요? 둘 다 W? 진짜?
맞죠? 일단 얘를 물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전체 무게가 W니까 여기 W가 찍힌 게 당연해. 그럼 얘가 다 늘어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 천장을 생각하면 W가 늘어나는 거 당연히 W만큼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둘 다 W입니다. 얘는 잘 힘보면은 얘가 W인데 얘가 안 늘어나면 용수체도 W를 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체도 용수체를 W로 당기겠죠. 그러면 다시 천장의 용수체를 W로 당긴다 이러면 W가 찍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얘도 똑같이 따져보면 무게가 W인데 여기에 W의 힘으로 당기니까 얘가 매달려 있겠지. 그러니까 이 줄이 용수체를 당기기도 W, 다시 벽이 용수체를 당기기도 W, 이 상황이 요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W가 찍힌다. 그 마지막 게 문제인데 물체가 두 개가 달려있으니까 EW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지만 어쨌든 뉴턴 법칙에 따라 얘가 W, 얘가 W, 그 다음 얘가 W인데 가만히 위로 당기면 W, 그러니까 여기서 당기는 W고 여기서 당기는 W라 가지고 얘나 다 똑같지. 그래서 얘도 그냥 W가 찍힌다. 이것 때문에 7번 별로 해봤었는데 수업 시간에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다 그래도 별표한 문제가 없네. 오케이, 그럼 오늘 운동은 중간부터 들어가는데 3분만 제가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상인가? 아니 상규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못 봤는데 한번 가볼게요. 네. 왜 자꾸 화장실 갈 때? 어디 갔을까? 너네 같이 수업 듣고 있지? 어디로 샜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씨, 알 수가 없다. 일단 바로 시작하자.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운동량인데 대체로 책은 무시하고 나갈 겁니다. 어디까지 무시하고 나갈 거냐면 어디가? 안 돼. 가지 마. 책 무시한다니까 필기하려고. 그냥 대략 59페이지 정도까지
책을 다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나갈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12 걸건 뉴턴 제2법칙이다.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더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거였다, 그죠? 알짜 힘이란 게 가속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뉴턴이 살 때는 가속도란 말이 없었다. 뉴턴이 처음 만든 거다. 즉 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힘이란 개념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힘의 작용을 제대로 시계 쓴 거는 얘가 처음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힘도 사실 릴레이티브하게 유한 개념이었다는 뜻이죠. 즉 뭔 소리냐면은 힘하고 가속도 저거의 관계가 핵심인데 저 둘 다가 새로운 개념이에요. 즉 이전에 아무도 쓰고 있지 않던 개념이다. 그럼 저걸로 저렇게 처음 본 개념으로 저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물론 뉴턴도 처음부터 저 힘이라는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모종의 다른 걸 이용해서 저 힘의 공식을 만들어냈다. 힘이라는 걸 정의하고 가속도라는 걸 새로 정의한 거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쿵 잡혀 있는 운동량이지. 그래서 운동량 이른바 모멘텀이라는 건데 약자는 P를 쓸 거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저 운동량이라는 건 뉴턴이 처음 만들어내긴 하지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들어내니까 한번 비슷하게 따라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체가 가진 운동의 양이라는 거를 운동량으로 정의하고 저걸 뉴턴의 취미대로 지지고 볶으면 저 F는 MA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너네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지. 운동량, 즉 물체가 가진 운동의 양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빠른 놈의 운동의 양이 많을까? 느린 놈의 운동의 양이 많을까? 딱 봤을 때 움직인다는 개념이니까 빠른 놈, 느린 놈 누가 운동의 양이 클까? 네, 빠르죠. 즉 움직임 다시 운동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 사실 정확한 용어는 속도니까 예? 비례할 거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빠른 놈이 운동량이 클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저 속도만 고려하면 될까? 얘들 같은 속도에 달리는 두 물체가 있다. 하나는 코끼리고 하나는 모기다. 누가 더 운동량이 클 것 같아? 속도가 같아도 누구야? 모기. 속도가 같아도 아마도 코끼리가 운동량이 더 클 것 같아. 그지? 목이 빠르잖아요. 아니 속도가 같다고 했는데 그리고 운동량이 모기가 크려면은 아마 코끼리를 뚫을 정도의 속도는 될 거다. 최소한. 자, 그래서 속력이 같다면 코끼리가 왜 더 운동량이 클까?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모기가 그 정도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면 종이 하나 정도면 막힌다, 그죠? 그럼 코끼리가 비슷한 속도로 오는데 종이 한 장은 막힐까? 그 운동 그대로 유지하겠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적당한 말은 운동의 유지 능력에 비례할 것. 즉 물체가 가진 운동이라고는 지금 당장의 운동 상태, 즉 속도, 빠르기 말고 그 운동을 잘 유지하는 능력에도 비례할 거란 얘기지. 근데 적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야? 운동 유지 능력, 또 운동 상태 변화를 방해하는 능력. 두 글자는 뭐라고 하죠? 관성. 또 다른 말로? 질량이라고 하는데, 즉 운동 유지 능력 관성, 즉 질량에 비례할 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운동량의 공식은 현재 운동 상태 유지하는 능력, 즉 반성 곱하기 현재 운동 상태로 하면 된다. 근데 관상을 대표하는 양이 질량이고 운동 상태를 대표하는 양이 속도니까 결국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거나. 즉 P는 mv라는 저 공식을 사실은 뉴턴 같은 MA보다 먼저 만들어냈다. 너네가 배울 때 원에서 힘을 먼저 다루니까 F는 MA를 먼저 접하는 것 뿐이지 뉴턴의 P에서는 전부 다 운동량으로 계산해요. 자, 그럼 얘는 위에 거랑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이것만 새로 정리했지. 그 당시 일단 이미 있던 질량 그리고 이미 누구나 알고 있던 속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만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뉴턴의 빡취미가 발현할 차례가 된다. 그치? 뉴턴이 맨날 뭔가를 만들면 했던 짓이 뭐냐면은 미분적분이야. 근데 너한테 미분적분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정도로 끝내자. 이 다음에 뉴턴이 했던 짓은 뭐냐면은 아니 신경 쓰면 잡혀가는 거지? 보수되지? N 모시 상황에서 냈어. 이 아침 방금 얘기했듯이 미분인데 그 미분의 영역을 차마 못 쓰겠으니까 는 그 대상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겠어. 거짓말하니까 말이 이상해진다. 자, 그래서 그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매우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 생각대로 따라해보자. 그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P. 즉 시간이 지날 때 운동량이 변한다 라는 뜻인데 P를 저렇게 정의해놨으니까 이 식은 델타 T분의 델타 P 대신 MV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런데 질량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은 앞으로 슉 끄집어내고 뒤에 껐으니까 뭔가 익숙한 게 눈에 보이려면 얼마나 한다 그랬죠? 뭐가 보이냐? 누가 보이죠? 네, 이게 가속도잖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속도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는 게 당연. 근데 이렇게 쓰니까 저것도 많이 눈에 띄던 건데. MA 얘를 F-넷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은 힘과 가속도의 운동량의 변화율의 관계다. 다시 정확한 표현. 힘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물체의 시간적 운동량의 변화의 원인이다. 이게 정확한 정리야.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결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 힘을 알 수 있다면 운동량의 변화를 알 수 있겠네. 또는 반대로 운동량의 변화를 알면은 시간 측정에서 힘을 알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 꼭 파이썬으로 다시 바꾸죠. 델타 P는 F-넷 곱하기 델타 T가 되는데 이게 또 자주 쓰이는 말. 얘도 이름을 지어준다. I라고. 이름이 충격량이야. 영어로는 impulse 아니 임팩트 있게. 자, 그래서 이게 충격량. 그리고 이렇게 정리는 이동의 12, 사실 이번 단은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됐다. 이걸로 다 풀 거다. 이게 운동량, 충격량,
정리해요. 말로 얘기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 아주 약간 더 공부해서 얘기하자면 곱하기 형태의 식은 어떤 그래프의 뭐였죠? 응? 곱하기 형태는 기울기야 넓이야? 넓이였다 그죠? 지금 요거는 이 식 보면 뻔하게 알겠지만 운동량이나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충격량은 세우축이 F, 가우축이 T인 그래프의 아래 넓이에 해당한다. 즉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저게 진짜 빨간식에서 이번 단어의 대부분 표현이 끝난다. 거의 다 왔다. 딱 하나 남았다. 자 그럼 기왕에 이렇게 만든 거 만약에 말이지 F는 즉 물체에 가해진 알지의 힘이 특별한 상황 제일 뻔한 건 0이지. 그럼 어떻게 될지 볼까? 바로 위에 쓴 식대로 F 넷은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얘가 빵이라고? 그렇다면 이게 얘기하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죠. 델타 P가 0이라는 거지. 시간이 뭐하고 있는 택도 없고 요거 만약에 물체계에 가진 알지함이 0이면 물체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이번 강의 내용 이 정도로 끝이다. 약간 정리할 시간을 주마. 물을 끼러 가야 돼서. 다 점수가 아니야. 아니 맹수가 아니야. 그나저나 상용은 어디 갔을까?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이게 몸이 추울 때 땀이 이렇게 나는 건 비정상이라는 뜻이겠지? 다음 시간 내가 안 보이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책으로 한번 쭉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다시 책으로 가자. 일단 54페이지 운동량 보존 법칙의 직선상의 두 물체의 충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충돌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물체가 충돌했는데 왜 안 쪼개졌냐? 붙지도 않았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일반적인 충돌이 이러니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 충돌 중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운동량 보존을 다시 한번 유도를 할 거거든. 자, 그 다음 55페이지에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내용 한번 볼까? 운동량은 결국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꽤나 근거가 있는 거지. 자, 질량은 이제 뭐로 보인다? 관성 또는 운동 상태 유지 능력으로 보일 거다. 수업을 제대로 했으면. 그 다음 속도는 물체 운동 상태로 보일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놈의 운동량의 정의가 사실 힘의 정의보다 훨씬 미디만하고 첫 번째. 그 다음 훨씬 간단하다. 두 번째다. 자,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밑에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니까 후딱 보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하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운동량의 방향이 어디 있을 건데? 바로 위에 있네. 운동량의 방향, 어차피 질량은 방향이 없지.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랑 똑같다. 즉 운동 방향이랑 똑같다는 얘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강선아, 변화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응? 무조건?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그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 그럼 바로 뒤에, 바로 밑에 나오네.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건데 별거 아니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되는 거다. 별 내용 없죠? 자, 그럼 너네가 한번 구해봐. 여기 아파야지. 별이다. 안 움직인다.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1kg짜리 물체가 10m/s로 날아와서 벽에 콩 하고 부딪힌 다음에 뭐가 좀 죽겠는데? 그 똑같은 1kg짜리가 똑같은 10m/s로 튕겨 나왔다. 이런 속도를 사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봐라. 누구한테 시키지? 왜? 생각보다 좀 높아 들어. 그렇게 유명하냐? 그래, 그래서 다음 얘기해줘. 숫자만 얘기해도 맞다고 해줄게. 원래 단위로 얘기해야 되지만. 알겠어, 서연이? 얼마야? 손 떴잖아. 아니, 얘기해 빨리. 나 몰라. 운동의 변화는 얼마야? 응? 그냥 나도 빼기 처음 하면 된다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고. 알겠어. 이것까지 계산해 줄게. 충전하기 전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0 단위는 킬로그램, 질량 단위니까 속도 단위 미터/세컨드니까. 그렇다면 충전 후의 운동량은 얼마나 돼? 질량이 속력 10이니까 당연히 10 킬로그램 미터/세컨드겠다, 그지? 표정이 왜 그래?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라고. 네. 방향이 반대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지? 그럼 운동량 변화를 구할 수 있겠나? 얼마죠? 그냥 마이너스 10 빼기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20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20 단위 킬로그램 미터/세컨드 쓰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운동의 변화의 단위 요거 또 똑같겠네.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컨드. 즉 마이너스 20 뉴턴 곱하기 세컨드라고 해도 된다. 즉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컨드에 쓰는가 아니면 뉴턴 곱하기 세컨드에 쓰는가 똑같다. 기왕에 이까지 온 김에 힘의 기본 단위 F나 M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1 뉴턴은 1 질량 단위 킬로그램, 가속의 단위 미터/세컨드 제곱이다. 그럼 거기에 세컨드를 곱하면은 얘랑 똑같은 단위로 뻔하게 할 수 있지. 안심하고 써도 됩니다. 즉 공식 알고 있고 기본 단위 알고 있으면 저 단위라는 건 장난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운동량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봤고 힘들어.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가자. 56페이지의 내용은 제목을 먼저 보면 운동량과 힘의 관계. 이게 여기에 파란 네모로 제일 위에 있는 건 뭐냐? 즉 뉴턴의 계산한 침이대로 얘는 또 왜 거꾸로 갔냐? 아씨, 책은 돌려보니까 거꾸로 갔다. F는 M을 먼저 했으니까 이거 정체가 뭐다라고 하는 걸 다시 밝힌 건데 역사적으로는 정반대라고 했다. 운동량이 먼저였고 그걸 시간으로 그 변화를 구해보니까 F는 MA라는 값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MA를 F라고 정했다가 맞는 얘기다. 당연히 미지수가 처음 보는 숫자가 누가 더 많은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놈의 저걸놈의 교과서 진짜. 힘들어.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기에 쌓는 그 밑에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내가 얘기한 거는 그 개의 자기만의 알짜 힘이 0이면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건데
책에서는 뭔가 충돌 전, 충돌 중, 충돌 후를 나눠가지고 뭔가를 비교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게 훨씬 더 완벽한 정리다. 왜냐하면 너는 물체가 몇 개다는 얘기도 안 했었고 그 개를 잡는 거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계산해도 되니까 지금 내 정리는 사실은 스칼라로 썼으니까 1차원에 대해서만이지만은 1차원에서 입자가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내 건 다 성립하는 식이라. 근데 책은 조건이 있지. 입자가 두 개가 충돌해야 되고 충돌할 때 쪼개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매우 저급한 증명인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이유가 있지. 얘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책에다가 충돌 중에 별표해놔. 이거 지금 할 거다. 그리고 충돌 중에 별표를 하라고 했는데 충돌한다라고 한 건 서로 힘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다. 그죠? 맞나? 풀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하자. 자, M1은 아무래도 커 보이고 M2는 작아 보인다. 그지? A랑 B가 쿵하고 충돌할 때 A가 B의 가님이 클까? B가 A의 가님이 클까? 서연아? 진양이 아마도 M하고 클 거야. 그러면은 A가 B의 가님이 커, B가 A의 가님이 커. 응? 다시 뭐라고? 네? 뭐라고 하셨죠 방금? 당연히 뭐 어쨌다고? 응? 뭐 질문하는 건가? 대답하는 건가? 자, 이렇게 카드가 충돌할 때 A가 B의 가늠이 클까? B가 A의 가늠이 클까?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같죠. 뭐 때문에? 그 서글롬의 뉴턴의 삼법칙 때문이라죠. 즉 이 둘은 작방관계 맞나? 즉 충돌할 때 둘이 힘을 주고받는 건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 아니 달라지는 뉴턴 3법칙이 깨진다. 그래서 지금 증명은 뉴턴 제3법칙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데 어쨌든 운동량 보죠. 이게 훨씬 더 완벽하구만. 그래도 책대로 easy 버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직은 너네들 변화율에 대해서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다 라고 판단한다. 그 변화율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려면 일단 벡터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미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게 완벽한데 굳이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두 물체만 가능하고 직선운동만 가능하고 쪼개지면 안 된다. 이라는 희한한 조건들이 잔뜩 붙어있는 증명이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쉬우니까 다시 한번 보자. 사실 지금 증명하는 게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더럽게 재수없는 이유다.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지? 또는 자기는 절대 안 틀릴 것처럼 얘기하지. 그 이유가 보통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M1짜리가 숫자 매우 떠나서 V1을 움직이다가 M2짜리 V2 물체랑 콩하고 부딪힐 거야. 부딪히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꽤 많은 걸 따질 거야. 이때 M1짜리고 M2짜리가 콩하고 부딪혔는데 콩하고 부딪혔다는 결과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둘 사이에 힘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다. 이때 M1이 M2의 가님을 F라고 한다면 M2가 M1의 가님은 뉴턴 제3법칙에 따라 당연히 마이너스 F가 될 거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그럼 조금 더 이상한 얘기 나오자. 두 물체, 얘가 A였고 얘가 B였다. A가 B에 붙어있는 시간, 즉 델타 T1이 클까 델타 T2가 클까. 즉 M1짜리가 M2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게 M2짜리가 M1짜리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게 감사나? 두 물체가 충돌할 때 M1짜리가 M2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까? 힘을 받는 시간이
아니면 M2가 M1에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까? 가끔가다 수학자나 물리학자는 이상한 질문을 할 거죠. 앞에 있는 한 부분을 찔러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잘 가지.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안 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책상 눌러봐. 책상과 네 손의 상호작용을 보라고. 그 다음에 책상에 네 손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까? 네 손이 책상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까? 큰 문제잖아. 당연히 똑같다, 그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짚고 가는 이유는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물체는 동시에 접해서 동시에 떨어지니까 서로 힘을 주고받는 시간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반박하려면 지금 하시든가. 자, 그렇게 해서 뿅 하고 지나온 다음에 두 물체가 각각 알아서 M1짜리는 V1 프라임 속도가 느려졌을 거고 아마도 M2짜리는 V2 프라임의 속도로 또 알아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했을 거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이용할 거냐면 요걸 이용할 거다. 운동량의 변화를 힘하고 시간이었다, 그지? 근데 다행히 여기서 힘하고 시간을 둘 다 알아냈네. 자, 그래서 일단 델타 P1 이거 A가 는 당연히 A는 마이너스 F의 힘을 받았고 시간은 델타 T1인데 귀찮으니까 이거 델타 T라고 하자. 어차피 시간 똑같은 거. 는 A의 운동량의 변화니까 나중 빼기 전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2 V M1 V1 프라임 아니 M1 V1 이 될 거고 그 다음 이번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F라는 힘을 델타 T2만 받았으니까 이거는 두 번째 물체의 M2 V2 프라임 나중 빼기 M2 V2 처음이 되겠지. 그렇다면 당연히 요거 F가 델타 T가 같은 거 이미 봤었다, 그죠? 그럼 얘들이 같으니까 얘 둘 사이에는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둘이 똑같겠네. 그래서 M1 V1 마이너스 M1 V1 프라임은 M2 V2 프라임 빼기 M2 V2가 됩니다. 프라임 위치가 바뀌었다, 그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라임 붙은 놈들은 프라임 붙은 놈끼리, 안 붙은 놈 안 붙은 놈끼리 모아보자. 그리고 이 해석하면 끝난다. 이 됐다, 그지? 혹시 이게 뭔지 해석할 수 있으신 분? 프라임 안 붙은 놈들. 네. M 곱하기 V니까 운동량일 때 프라임 안 붙을 건 충돌 전이다, 그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충돌 전에 총 운동량. 아이씨. 그다음 얘는 당연히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이 된다. 충돌 후 총 운동량. 근데 그 결과가 이 둘은 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뉴턴제 3법칙이 성립한다면 충돌 전에 물체의 총 운동량과 충돌 후의 총 운동량은 같다고. 이제 덤벼라.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지금 얘기해라. 반박하면 반박해보라는 얘기라. 아, 그게 반박이었어? 아이고,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결과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졸라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다. 충돌할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왜냐면 지들 사이에서만 힘을 주고받았으니까. 또는 뉴턴제 3법칙이 성립하니까 라고. 그래서 빨리 물 마시고 오세요. 아우 씨. 이게 강요 때문이다. 강
좀 쉬었다 하자. 안 되겠다. 나도 화장실 가야겠다. 5분 정도 걸릴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운동량 보존 법칙 1책의 중에서 다시 한번 했고, 그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 이거는 책까지 얘기하기보다 잠깐 먼저 볼 게 있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걸 적용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거 먼저 보자. 물체 두 개가 콩하고 충돌할 때 만약에 A만 보고 있으면 A는 분명히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한 거다. 그럼 A만 따르면 운동량이 보존 안 되지? 마찬가지 B만 따르면 B도 F란 힘만 받아가지고 B의 운동량이 바뀌었다. 힘을 받으면 당연히 운동량이 변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이 두 물체를 한꺼번에 보면 그러면 당연하게 이 둘 사이만 힘이 작용하고 외부에서는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운동을 합한 거는 당연히 보존될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즉 보존하는 부분, 즉 사람들이 뭔가 식을 세우는 부분이 달라지면 어떨 때는 운동량이 보존됐다, 어떨 때는 운동량이 보존 안 됐다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느게나라에서 잘못된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틀려먹었기 때문이다. 개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주지구개, 태양계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 개를 꼭 정의를 한다, 그죠? 태양과 태양의 영역을 바꾸는 지구, 그리고 태양의 영역을 바꾸는 행성, 그리고 행성의 영역을 바꾸는 위성 등을 포함해서 태양계라고 한다고. 근데 그건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에 따라서 태양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행성대 빼먹었나? 그 다음 오르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빼먹었나? 카이퍼 벨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 카이퍼 벨트 외소행성도 지금 따라다니는데, 즉 개라고 하는 건 교과서가 정하는 게 아니다. 네가 정하는 거지. 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관측자가 오려는 부분이다. 즉 여기에서 물체계라는 걸 정할 때 그냥 외부인 없는 걸로 딱 만들어 이 두 개 물체를 합해가지고 외부인 없는 물체계를 만들어내면 이 물체계에서는 당연히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게 운동량 보존의 진짜 의미다. 즉 개를 잡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외부인 없는 데만 잡으면 외부인 앞에서 여러 대 잡으면 된다고 해요. 물체가 1차원에서 움직이든 2차원에서 움직이든 아니면 한 개든 두 개든 100개든 다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개라고 하는 것 다시 네 멋대로 잡으면 된다. 편하게. 근데 그걸 굳이 나눠가지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자,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가 나오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이용해 두 물체가 충돌해서 콩하고 떨어져가지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단수 사실은 없다. 그래서 식 나오는 게 아주 표면의 충돌진의 총 운동량은 충돌의 총 운동량과 같다라고 하는 식만 나왔는데, 이런 보통 미지수가 두 개,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이상 풀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처럼 그냥 두 물체가 콩하고 충돌할 때는 별로 풀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융합 얘기가 나와요. 융합한다는 건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건 당연히 충돌 후에 함께 움직인다. 즉 충돌 후에 속도랑 같다는 거다. 그럼 보통은 충돌의 속도 두 개 주고 충돌의 속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풀리는 거야. 잘못 알아서 있는 거예요. 응? 융합 옆에. 다시 뭐라고? 융합 옆에 말하는 한 덩어리가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잡고 보니까 충돌 전에 M1자리가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M2자리가 V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근데 충돌 후에 봤더니 이 두 물체가 콩하고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고 있네.
그럼 질량은 M1 플러스 M2가 돼서 속도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그죠? 운동량 보존했으면 다시 여기에서 보통 충돌 전에 M1 V1 V1이라고 M2 V2는 줬을 거고 M1 M2는 알고 있으니까 V만 유일한 미지수다. 그러니까 얘는 M1 V1 더하기 M2 V2가 충돌 전의 운동량, 충돌의 운동量M1 플러스 M2 V가 다시 되니까 따라서 이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M1 플러스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1 M1 V1 더하기 M2 V2 일단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다. 난 수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이식 비슷한 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거 같지 않냐? 수학에서 서연아? 저 지금 와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수학에서 예를 들어 x1 더하기 x2분의 m1 x1 더하기 m2 x2가 되는 거 그게 뭔데? x1 m1 더하기 m2분의 m1 x1 더하기 m2 x2 이거 수학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나? 내부는 비슷해. 질량이 질량이라 그렇지. 수학에서 질량 주식 구하는 공식이라고 배운 적 있지 않을까?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 식이 의미하는 건 충돌해도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은 그대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즉, 저 라지 V는 두 물체가 충돌한 뒤의 속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충돌하기 전에도 질량 중심 자체의 속도는 라지 V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갖다 버리고 핵심 내용은 두 물체가 충돌한 거 한 덩어리가 됐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 바로 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빵 하고 폭발하는 거지.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할하는 분열하는 경우. 그래서 분열이 싫으니까 설명하자. 충돌 전에 M1짜리하고 M2짜리의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뭉쳐져 있었다. 그리고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고 하자. 근데 얘가 빵 하고 터졌다니 M1짜리는 이쪽으로 슝 하고 날아가고 빵 하고 터졌고 폭탄이 그다음 M2짜리는 이쪽으로 V2로 날아가고 있다. 이런 게 폭발이겠지? 물론 매우 제한적인 폭발이다. 1차원에서 물체가 다른 두 개로 쪼개졌어. 자, 그럼 이거부터 판단해 볼까? 상류 불러와 상류. 한 번만. 네? 이거 운동량 보존이 성립할까? 네? 마지막 폭발이 운동량 보존이 성립할까? 한 번. 안에서 폭탄이 빵 터져버려. 화약이. 알겠어. 강선아? 안에서 화약이 빵 하고 터졌는데 저기 운동량이 보존될까? 강선아 대답해봐. 아이씨. 그냥 대답해. 된다 안 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안 된다. 찍어. 트림 때리고 이렇게 더 하겠냐? 응. 결혼 내려냐? 된다 안 된다? 지금 웃기만 하네. 나빴어. 피해갈 수 없을 텐데. 서연이는 운전에 보존될까 안 될까? 그래서 화약이 빡 하고 터졌는데.
있지 않을까요? 둘 다 확신 없구나. 답은 맞췄는데. 이건 내부에서 화해를 폭발한 거지. 걔 전체를 화해까지 풀면 걔라고 본다면 내부에서 힘을 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운동량은 보존된다. 근데 처음에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은 당연히 빵이겠죠?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따라서 이 두 조각 중에 하나의 속력만 측정한다면, 예를 들어 V1만 측정했다면 V2는 마이너스 당연히 방향이 반대니까 M2분의 M1, V1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표면상의 추분 폭발이랑 별 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3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한 예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이 과학을 하면은 점점 감성이 메말라라. 강산아 혹시 불꽃놀이 좋아하냐? 안 좋아해? 네 나이도 어린데 왜 감성이 메말랐냐? 어쩔 수 없지. 자, 대포에서 빵 하고 대포를 쏘면 이 위에서 주먹 날아가서 빵 터지면 여기서 파편이 5만 대로 터지는 현상이 불꽃놀이지? 예를 들어 불꽃놀이에서 노란색은 나트륨의 불꽃 반응이고 초록색은 불의 불꽃 반응이고 빨간색은 리튬의 스트로튬이겠죠.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나트륨이니까 노란색이 제일 많이 터진다면 불쌍한 그 나쁜 계산하고 앉아 있다 그지. 슬프다 나도 그런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폭발 어차피 날아갈 때 이놈의 공의 운동량을 계산해 보면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중력의 작용은 다 똑같으니까 결국 얘들의 질량 중심 운동을 계속 추적하면 여전히 콩선 넘어간다. 자, 그래서 빵하고 터진 다음에 불꽃이 쫙 퍼지는 방향을 보면 사실 어디서 싸우려는지 대충 예측이 된다. 이게 다 운동량 보존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도 질량 중심의 움직임은 변화 없다 라고 한 게 사실 두 번째하고 융합이랑 같이 생각하면 꽤 재밌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충격력과 운동량의 변화라는 관계. 아, 이것도 누가 지웠냐? INFT 델타 P 어디 갔지? 혹시 여기 있어? 자, 충격량이 I였고 운동량의 변화는 델타 P다. 그래서 그 위에 미리 써놓고 얘기하자. 델타 P는 Fnet 곱하기 델타 T는 I라고 정의했었다. 그치? 그게 운동량 충격량의 정의라고 했는데 이번 단원 문제는 거의 대부분 그걸로 풀린다고 했지. 그럼 이제부터 책이 하는 한심한 꼬라지를 잠깐 동안 따라가 보자. 저 첫 번째 충격량 약자는 I라고 주장하면서 I는 FT라고 외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치? 사실 아까 따라가면 FT가 아니라 Fnet 곱하기 델타 T였다. 즉 여기 F는 R'이라는 거다. 그냥 아무 힘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충격량의 크기는 FT고 되고 충격량의 방향은 방향 가진 게 힘부니까 힘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힘시간 그래프 FT 그래프인데 아까 봤던 거다. 그치? 곱하기 형태로 나온 식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그 넓이가 의미없다. 그치? 즉 충격량이 Fnet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데 세로축이 Fnet R자이고 가로축이 T라면 그 면적이 무조건 충격량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면은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 표하고 R자이로 붙였어. 아마 2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 F를 그냥 주겠지만은 수능 문제쯤으로 올라가면 저 F에 마찰을 집어넣는다. 그 마찰을 빼고 계산해야 돼. 그때 이해가 주고 아니 정의를 지멋대로 FT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 다시 얘기하자면 저 힘은 전부 다 R자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힘도 R자임으로 붙여놓자.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그래프 아래 넓이가 무조건 충격량이 된다는 거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 앞에 건 단순 곱하기 뒤에 건 그냥 적분이다. 구분수 적분. 어차피 곱하기 넓이 구한 건 적분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58페이지 옆에 그래프의 넓이 구하기는 방법이 없다. 적분할 수밖에. 그렇다고 지각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충격량이 크게 하는 방법. 근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그럼 이거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충격량이 F대 곱하기 델타 T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힘을 더 세게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오래 주거나. 맞나? 즉 F나 T를 크게 하면 I가 커진다라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은 강선아, 물체 몇 킬로그램짜리 몇 킬로까지 될 수 있어? 리나이 정도면 20kg 정도? 라고 치자. 근데 니한테 갑자기 500kg를 들래. 들 수 있겠냐? 아니면 자동차를 집어가지고 던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못하지. 즉 일반적으로 기구나 사람이나 힘을 크게 하는 건 거의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럼 F를 크게 하는 게 불가능하면 옵션이 하나 남았지. F는 T를 크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T를 크게 하면 되겠네. 즉 힘을 받는 시간 늘리면 충격량이 크게 만들 수 있다. 똑같은 힘을 쓰더라도.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얘가 그렇게 해서 충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설계된 게 소총. 총신이 길다, 그지? 그럼 똑같은 힘을 내는 총알을 가진 총알을 쓴 권총과 소총을 비교하면은 소총이 권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총알을 내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힘받는 기간을 2배로 늘리면 속도는 2배.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니까 운동량은 4배가 된다. 즉 권총보다 소총이 훨씬 위력적인 이유가 이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야구의 타법인데 홈런을 칠 때는 평소에 안타 치는 거랑 좀 다르다. 이른바 밀어친다라는 거.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단순히 공하고 배트가 맞닿았을 때 빨리 배트에 벗어나게 하고 뛰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힘을 줘가지고 공을 더 밀어낸다는 얘기다. 이러면은 어차피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은 똑같아도 힘을 받는 기간이 기니까 공의 운동량이 더 많이 바뀌겠지. 그래서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거다. 즉 물리를 잘해야지 야구를 잘할 수 있다. 진짜인데? 안 믿네. 자, 그럼 그 다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 그냥 단순하게 P를 미분하면 금방 할 수 있었다, 그지? F넷은 델타 T분의 델타 P. 그러니까 델타 P와 I의 관계는 델타 P는 F넷 곱하기 델타 T는 I라고 했던 그 놈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글씨 나오죠? 중요하게 I는 델타 P는 MV-MV0라고. 물론 이게 FT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힘과 시간으로 단축을 주면 FT라는 공식을 쓰라는 뜻이고 속력과 질량을 주면 운동량의 변화량, 즉 델타 P로 계산하는 뜻이야. 이 두 개를 잘 설득하는 게 이것과의 핵심이긴 하고 그래서 핵심식 I는 델타 P, FT는 델타 P 이걸로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밑에 그림은 아까 그렸던 아직 있나? 없네. 네, 그 운동량의 변화량, 속도, 그러니까 방향, 구호 조심하라고 했었다, 그지? 자, VA 다시 안 갈까? 넘어가자. 자, 그럼 이제 이 단어는 거의 끝이다. 잠깐만. 그 뒤에는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 되는데 많이 안 남았네. 빨리 하자. 자, 충돌과 충격 완화 장치라는 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충격력인데 여기 붙었으니까 당연히 힘 맞나? 맞죠? 그럼 그 힘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뭔지 살펴보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였다. 예를 들어 목뼈가 부러진다거나 허리가 접힌다거나 하는 모양 변화도 힘 때문이라고. 그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건 당연히
힘이 받아. 자, 그러면은 뭐 볼까? 한다 먼저야.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데 진영은 M, 속도는 V. 얘가 그냥 잘 굴러가다가 벽하고 쳐박았다. 그랬더니 얘가 형체도 없이 찌그러지고 큰 사고가 났다. 바퀴 튕겨나고. 이런 경우가 A, 속도는 V.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은 질량 가진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로 또 달리고 있다가 또 여기 왜 저래? 또 헛짓을 했네. 그래서 한눈판 사이에 얘도 어딘가에 쳐버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집덩이였다. 그랬더니 이 자동차가 부드럽게 집덩이를 폭 파묻히면서 그대로 정지를 했다. 질문은 이거다. A하고 B 중에 누구가 충격량이 클까? 난 나쁜 놈이라서 말이지. 중요한 질문이다. A랑 B 중에 누가 충격량이 클까? 아무튼 대단하네. 어쩔 수 없지. 아니 뭐. 왜 또 그렇게 쳐다봐 무섭게. 네. A 케이스하고 B 케이스 중에 누가 충격량이 클까? 모르겠어요. 주서영. 말을 해라. 그냥. 아니 식은 어차피 이거에서 다 풀리려고 했잖아. 는 F네 곱하기 델타 T 엄마야 델타 T는 델타 P라고. I가 충격량이었고 저 F넷이 충격력이 될 거다. 내가 뭐라고 물었냐면 A하고 B 케이스 중에 누가 충격량이 I가 P가. 그럼 이제 답 찾았나? 한 번만? 네. 강선아, A, B 케이스 중에 누가 충격량이 더 크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주사는 다시 이걸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I는 FT는 델타 P. I는 구하라고 했어. 그럼 구할 방법이 두 가지나.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거나 운동량의 변화로 구하는 거. 근데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힘을 하나도 안 줬네. 그럼 당연히 생각한 거 델타 P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즉 여기서 A 케이스하고 B 케이스의 충격량이 누가 더 크냐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먼저 판단해봐. FT 쓸까 델타 P 쓸까 먼저 판단해야 되겠지. 그 다음 결정이 되면 그대로 계산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일까? 원래 운동량 NV 나중에는 저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멈췄겠지. 멈추고 제 운동량이 얼마야? 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운동량도 0이지.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MV다. 그럼 B는 원래 운동량 MV 나중 운동 어차피 정지했지? 마이너스 제로겠지? 따라서 B의 운동량의 변화도 마이너스 MV다. 따라서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는 같다. 그러니까 A와 B의 충격량은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음표가 여전히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유는 보다시피 A는 개박살났는데 B는 멀쩡하지? 그래서 헷갈린 것 같은데 답은 뭐냐면 충격량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니란 얘기다. 사람이 죽고 살고 충격력 때문이지. 자, 그럼 한번 이것도 따져보자. I는 FT는 델타 P에서 A랑 B 두 경우에 I가 똑같은 걸 찾았다. 그럼 델타 T로 찾아볼까? A 경우, B 경우에 누가 충분한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까? 지금 멈출 때까지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렸을까?
아무도 B겠지? 그러니까 델타 T가 크니까 F 대신 줄어들어서 B가 무색했던 거다. 반면에 A는 벽에 쳐박았으니까 충돌할 때 걸린 시간 매우 짧겠지? 즉 델타 T가 작으니까 F 대신 커서 더 난리가 난 거야. 즉 이 단원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결국 웬만한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어쨌든 다 안전벨트를 매든가 말든가 움직이는 게 멈추든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상황이 그 안전을 따질 때는 충격량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충격량은 똑같을 때 어떻게 하면 충격력을 줄여가지고 사람을 살릴까 하는 얘기다. 자, 어쨌든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F를 얘기한다. 근데 델타 T보다 델타 P라는 건 앞에서 봤었고, 근데 델타 P가 I 같으니까 델타 T보다 델타 I로 그려도 된다는 건데 이런 그런 상황은 없을 거야. 그 다음 힘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력은 FT 그래프의 아래라는 거 앞에서 본 거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방금 얘기한 건데 똑같이 밑에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볼까? A랑 B가 달걀이 똑같은 달걀이야 진짜. 같은 높이에서 오면 바닥에 닿기 직전, 즉 딱딱한 접시는 푹신한 방석이든 닿기 직전 속도는 똑같을 거야. 자연하니까. 근데 충돌한 다음에는 A는 깨지면서 멈췄지만 어쨌든 멈췄고 B는 푹신한 방석에 착지했지만 어쨌든 멈췄다 그죠? 그럼 충돌 직전의 속도가 같고 충돌 직후의 속도가 같으니까 이 두 달걀의 충격량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런데 A는 왜 깨졌을까? 딱딱한 바닥에 나서 충격력이 다시 뭐라고? 시간이 길어서 짧아서 뭐가 컸다? 힘. 즉 충격력이 컸다는 얘기다. 그래서 A는 깨졌을 거고 B는 그 정도까지는 충돌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그 정도까지 힘을 받지 않았을 거다 라는 건데 옆에 그래프 보면 알 수 있겠지? 세우치기 힘, 가로치기 시간 방금 봤듯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은 같다. 즉 두 그래프의 넓이는 분호마다 똑같을 거다. 맞나? 근데 보다시피 A는 바닥이 좁지? 근데 면적이 같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솟아 올라가야지. 그래서 힘이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B는 반대로 쭉 퍼졌으니까 높이는 낮아도 되겠네. 그래서 아마도 FA하고 FB 사이 어딘가에 계란이 깨진 한계가 있었을 건데 A는 그 한계를 넘었고 B는 넘은 적이 없으니까 무사하다 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그 다음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책에 여러 가지 사진이 쫙쫙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이겠지? 제발. 네, 굿. 자,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충격력은 F다. 이 식에서 F넷이다. F넷을 줄이려면 델타 P 또는 I가 똑같은 상황에서 델타 P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얘기를 제일 위해서 하겠지?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하든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안전 장비들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먼저 볼까? 아저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어, 그지? 맞나? 자, 이 안전모가 튼튼하게 좋을까? 그래도 약간 탄성을 가지는 게 좋을까? 탄성 가지는 게 좋겠지? 만약 위에서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면 머리에 딱 때렸을 때 모자가 튼튼하면 모자는 안 깨진다. 대신 사람 머리가 깨진다. 그래서 안전모는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모양의 변화를 시간을 이어줘야 뭔가 위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은 사람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뽁뽁이 에어캡 앱에 공기가 들었냐 하면은 내용물에 공기가 갇혀있는 거품에 콩 부딪히면은 거품이 변형되어서 충돌 시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충격력을 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형, 깨지거나 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단 잘 생각해보면 충격력 자체는 그대로니까 무체가 날아가거나 그렇게 하다가 압력을 받거나 하는 건 똑같다. 뽁뽁이 없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권투 글러브. 탄생 소재로 수하게 만들어서 권투 장갑을 펑 맞으면 얘가 변형이 되면서 나한테 가해지는 힘을 주입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야 될 때 코피가 안 나고 코피가 부러져야 될 때 코피 정도만 나고 관절이 부러져야 될 때 부러지지 않고 아플 정도로만 끝난다. 그런데 대신에
글러브를 낀 만큼 주먹 자체의 진량은 증가했지. 운동량이 증가했으니까 충격량 자체는 약간 증가한다. 즉 글러브 끼고 맞으면 아프지는 않아도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냥 참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림 포수 두툼한 미트를 끼고 야구공을 잡고 있네. 아이고 봐라. 네, 그래서 두툼한 미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공을 받은 다음에 변형이 되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손바닥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 만약에 맨손으로 잡으면 상상하지 말자. 자, 그 다음 자동차의 범퍼 먼저 보자.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범퍼들은 대부분 FRP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 아빠 차의 범퍼를 차면 아빠한테 맞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차보면 꽤 물렁하다. 주연거리다. 자, 그 왜 그렇게 약하게 했냐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범퍼가 충격을 받으면은 변형이 되면서 또는 어딘가가 부러지면서 충격력을 줄이지. 그건 본인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딪힌 누군가, 자동차가 됐든 사람이 됐든 한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범퍼가 깨지고 휘어지고 하면서 니 또는 부딪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괜히 멋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옛날 범퍼, 예를 들어 지프의 옛날 범퍼는 쇠로 돼 있었거든. 그딴 걸 갖다 꽂으면 멋은 날지 모르겠지만은 교통사고 났을 때 네가 죽을 수 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범퍼는 부서지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에어백. 충돌했을 때 에어백이 팍 부풀어오면서 사람한테 뻥 나타나면 사람한테 에어백에 펑 부딪히고 기절한다 그러죠. 엄청 아프거든. 이거 폭탄으로 터뜨리는 거라 가지고. 자, 그래서 에어백 터지면 쿠피 나면 난리 난다. 외방은 쿠피 난다. 근데 왜 이렇게 세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에어백이 나타나가지고 에어백에 충돌하지 않게 하면 당연하게 대시보드나 핸들이나 딱딱한 부분에 사람 몸이 직접 부딪히겠죠. 그럼 그 딱딱한 부분에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충돌 시간이 짧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클립을 넣어가지고 부러지거나 뚫리거나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에어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찬가지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다. 그래서 충격력을 줄이겠다는 얘기. 그 다음 마지막 저 유도 선수가 누군가를 날리고 있는데 날아가는 사람도 그냥 얌전하게 슉 날아가서 떨어지진 않는다. 그지? 팔로 땅을 잡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떨어질 건데 그런 걸 낙법이라고 하지. 그 낙법의 효과가 뭘까? 라는 건데 차분차분하게 땅바닥을 받으면서 충돌하는 시간 최대한 느리는 거다. 그래서 원래 이만큼 높이에서 떨어지면 받았을 충격, 예를 들어 기절한다거나 뼈가 부러진다거나 하는 게 그냥 아프고 마는 거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의 원리는 단 하나. 어차피 충격량이 줄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충격력이라도 줄이려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원리죠. 자, 그래서 요단 운동량과 충격량은 다 끝. 그래서 숙제가 또 나가면 아이씨 아까 숙제 먼저 내요. 오? 왜 이렇게 많아? 75페이지까지 숙제 1 내고 그 다음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생각 좀 조금만 더. 야, 너네들 65페이지랑 66페이지 한번 쓱 살펴봐. 이걸 해줄까 말까? 필요할 것 같아?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근데 이걸 알면 충분히 좀 새롭게 보이는데 해야겠다. 잠깐만 한 2분만 쉬자.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아이씨. 뭔가 맛있는 소리가 나는데 뭐냐? 왜 폰에서 맛있는 소리가 나? 알겠어. 이놈의 수도권 하는 곳이 또 수도권 지키고 무슨 말이었어. 태권도 다 들어가서 내가고. 뭔 소리야? 와, 사람들이 우산 없이 걸어다닌다. 놀라운데? 자, 반발 개수 맞아. 반발 개수 E라는 건데 그 책에 있는 내용 보면은 그 E라고 하는 게 충돌 전의 상대 속도분의 충돌의 상대 속도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거라지. 그리고 그걸 E라고 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그 E 값에 따라서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걸 나누는데 비탄성 충돌 무시하죠. 그게 사실 제일 일반적이야. 의미 있는 거는 근데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밖에 없다. 자, 그러면 상황은 다시 반발 계속 이 매우 제목은 상황은 아까랑 똑같이 M1짜리가 V1의 속도로 가고 M2짜리가 V2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콤하고 충돌해서 충돌 후에는 M1의 속력은 느려졌을 거고 V1 프라임으로 M2의 속도는 V2 프라임으로 아마도 빨라졌을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충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V1이 V2보다 빠르기 때문, 즉 V1보다 V2가 빠르다. 같을 수 있나? 지분 안 해. 속력이 같으면 당연히 충돌 못한다, 그죠? 그래서 V1은 무조건 V2보다 크다. 근데 충돌 후에는 V2 프라임이 V1 프라임보다 크지? 근데 아까 봤듯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봤듯이 첫 번째는 운동량은 무조건 사실 조건이 있지. 외부인이 없을 때란 조건이 있는데 그 개를 작게 말한다는 의미니까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언제라도 운동량이 보존돼서 개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충돌할 때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말인데 제일 쓸데없는 케이스라고 했지만 어쨌든 식은 써볼까?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1은 1 대놓고 2는 2 대놓고는 M1 V1 마이너스 V1 프라임은 마이너스 M2 V2 마이너스 V2 프라임 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 프라임의 운율을 맞추려고 마이너스의 적의 일부러 보내긴 했지만 이 식이 맞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V1보다 V1 프라임보다 V가 크니까 V1이 크니까 이 값도 당연히 양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 또 다른 두 번째 걸 한번 고려해볼까? 충분할 때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아마도 알고 있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설마? 운동 에너지 공식. 아우.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운동인지 공식. 진짜? 네, 어쩔 수 없어. 운동인지 공식은 운동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EK라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거야. 근데 얘는 어떨 때는 보존되겠지만 어떨 때는 감소된다. 즉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대로 식이 쓰면 출발 전에 2분의 1 m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은 2분의 1 m1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의 제곱보다 같을 수도 있고 증가할 수는 없겠지? 어떤 애가 생길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작을 거란 얘기다. 이 부등호가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저 크기를 계속 비교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게 있죠. 양수는 날려도 되겠네? 다 날려. 그리고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이 얘가 이번씩 만든 거랑 똑같이 M1은 M1대로 보고 M2는 M2대로 보고 보자. 그러면 M1 V1 제곱 마이너스 V1 프라임의 제곱은 마이너스 M2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어디였지? 미친년 V2 프라임의 제곱 이런 이쁘게 정리가 될 거다. 물론 이항하고 양수만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부호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말이죠. 안 묻는다고 했지만 바빠서 이거 묻자.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이 식 보고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좀 더 이쁘게 될 것 같은데 이 식이 있어서 뭔가 막 쓰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거야. 그 공식. 무슨 공식? 아마 중2 때쯤 배웠던 그 합차 공식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뭔가 이쁜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정리하면 M1 V1 마이너스 V1 프라임 V1 플러스 V1 프라임 그다음 부동은 냅두고 M2 V2 마이너스 V2 프라임 V2 플러스 V2 프라임 이거 될 건데 여전히 부동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보는 애들이 보인다, 그치? 요거 어서 봤죠? 빨리 찾아라. 1번식에 있는 놈들이다, 그치? 얘가 이고 얘가 아니지? 근데 1번식에서 둘이 같다고 했는데 게다가 양수가 또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얘들을 싹이 뭔가 다 날려버릴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남은 식은 같이 쓰자. V1 플러스 V1 프라임 V2 플러스 V2 프라임 이렇게만 남았는데 얘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가기 전 아니 좀 더 나가자. 자, 그럼 이거 양쪽을 좀 정리해가지고 얘는 프라임 안 붙은 애들 V1 마이너스 V1 이쪽은 V1이 안 붙은 프라임이 안 붙은 애들 V1 마이너스 V2 이쪽은 프라임이 붙은 애들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이러면 여전히 부호는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이제 양변을 나눠가지고 한쪽에만 저 문제가 잔뜩 있는 건 맡기고 싶은데 판단해라. 양변을 얘로 나눈 거, 양변을 얘로 나눈 거.
이 양변을 V1 V2로 나눌까? 이 양변을 V1 프라임 V2 프라임으로 나눌까? 힌트는 칠판에 있다.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거 끝나야지 보낼 거다. 빨리 대답하는 게 유리할 걸? V1 마이너스 응? 왜 그렇게 판단했죠? 왜냐면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은 0이 되는 부분이죠. 응? 아니요. 이거 때문이지? V1-V2 절대로 0이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0이 될 리가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V1-V2 분의 V1-V2에 각각 프라임 n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 걸 알아낼 수 있지. 맞나?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했으면 이 등호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볼까? 등호 쭉 따라가니까 결국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가 충돌 후에 운동에너지가 일치할 때만, 즉 운동에너지 보존될 때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V1 프라임 V2 프라임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보다 작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 구에는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는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요게 책에서 주장하는 반발계수성 요게 2라고. 자, 그래서 책에서 반발계수를 외우라는 듯이 반발계수를 먼저 픽 던져놓고 이거에 따라 뒤에서 뭐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사실 이 반발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고 운동의 에너지는 보존 또는 감소라는 얘기라고. 그 조건에서 나온 거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뻔하다. 2가 1이라는 의미는 이미 알아냈다. 운동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그 다음 2가 0이 된 이유도 뻔하지.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같다. 즉 한마디로 한 덩어리가 됐다 라는 뜻이다.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를 나눈 거. 어차피 그 충돌의 종류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냐 아니냐로 나누는데 그걸 통해서 나온 반발계수의 값을 그 값이 0하고 1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네. 자, 그래서 충돌의 종류의 첫 번째 완전 탄성 충돌은 E가 1의 동그라미 그리고 E가 1이라는 건 어딘가에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있네. 전체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그 다음 또 다른 성질 저 반발계수라는 게 생긴 꼬라지가 마이너스가 붙긴 했지만 충돌 전과 충돌의 상대 속도를 얘기하지. 따라서 E가 1이다 라고 하는 건 충돌 전과 충돌의 상대 속도가 같다는 의미도 있다. 만약에 질량까지 같으면 속도가 그대로 교환이 된다. 그래서 꽤 재밌는 성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충돌의 종류인데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에너지도 보존되니까 사실 풀이가 제일 쉬워서 문제에서 웬만하면 안 나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탄성 충돌은 버려.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문제는 비탄성 충돌에서 제일 많이 낸 건데 그럼 대학교 가면 얘기고. 그 다음 완전 비탄성 충돌은 E가 0일 때 근데 그 0이 나온 게 V1 프라임과 V2 프라임 같다는 거지. 어디 있을까요? 한 덩어리야 말이.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다 그지? 한 덩어리가 되어 무체가 움직일 때 라고 하는데 이때 성질은 증명 안 했지만 운동에너지가 최대로 손실이 된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얘기다 라는 얘기지. 그 다음 직선상의 충돌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계산하다 보면 되게 뻔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냐? 충돌할 때 운동에너지는 보존, 운동량은 보존, 운동에너지는 보존 또는 감소라고 했는데 운동에너지가 V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쓰기 귀찮아서 일반적으로 직선상의 충돌을 한다라고 한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과 반발계수를 쓴다. 왜냐면 그 둘 다 1차거든. 그래서 훨씬 쉽게 풀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밑에 그 얘기를 한거 보니까 반발계수가 왜 중요한가? 쉽죠 뭐. 2차 방정식 계산하기 싫어서 필요하다 정도. 일단 몇 가지 하자.
반발 개수는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충돌이 일어날 때 에너지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걸 알게